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자, 특집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년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에 조금 자극적으로 적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년 아파트 시장. 예, 뭔가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일어나는지 자, 우리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아파트 시장의 변곡점. 네, 이 변곡점이 언제 일어나는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15일 구정이 끝나는 날입니다. 구정이 끝나는 날 월요일입니다. 자,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 시장의 변곡점, 그리고 6월 1일이죠. 6월 1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네, 매물이 안 나옵니다. 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가 없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다른 유튜버들이라든가 다른 전문가들과의 다르게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압박이 더 커진다고 그랬죠. 네, 하반기로 갈수록. 자, 2월 15일은 병참음 대표가 그 전에 공급방안을 낸다고 하는 날이고, 6월 1일은 내년입니다. 예, 중과세가 부과되는 날이다. 자, 이 변곡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향후 어떻게 적용이 될지 시장에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이거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 주간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이 지도에서 전체 중에 지도에서 빨간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자, 많은 섹터가 있어요. 무슨 뭐 시도 뭐 군 다 있죠. 예, 도도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은 서울과 세종특별자치구고, 서울은 특별시입니다. 네, 그 외에 5대 광역시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5대 광역시. 자, 왜 5대 광역시를 눈여겨 봐야 되냐면은 웬만한 광역시에 다 규제가 들어가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투자 수요, 투기 수요, 가수요는 붙기가 힘들어요. 그전처럼 전국이 불장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투기 수요, 투자 수요, 가수요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대 광역시라는 섹터로 분류를 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은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죠. 네, 그래서 뭐 세종도 들어가고 대구도 뭐 이 광역시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그러면은 서울은 0.06% 상승했습니다. 이 세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니까, 자, 10월부터 12월 28일까지입니다. 보시면은 서울의 전체 평균이 0.06% 상승했는데, 자, 12월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를 포함해가지고 강동입니다. 예, 요 한강 주변으로 해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전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장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양극화로 간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이미 제한되어 있으니까. 전체 시장이 다 올릴 수는 없으니까. 광역시라고 전체에 다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부산은 수영구하고 해운대구에 있는 해안라인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세종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죠. 이주라든가 뭐 정부 청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논외로 따로 두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입지 중에 S급지를 중심으로 한 입지 차별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된다. 자, 강남 불패 못 꺾었다. 서울 부동산 다시 불장. 이 불장이 되는데, 자, 아까 비교지수를 봤죠. 전체 평균에 비해서 강남 3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거는 5대 광역시에 다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네, 왜 그렇습니까? 통화량이 증대되는 부분의 효과는 서울만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세종시에만 집중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체에 집중되는데 그중에서 광역시 중에서 메이저 S급지에 집중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가 또 적용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저는 이거 며칠 전에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만가시킬 것이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지난 방송을 다 보시면은 며칠 후 아니면은 몇 달 후에 반드시 기사화가 됩니다. 자, 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게 됩니까? 왜 인플레이션 나타나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과거 20년 동안 인플레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인플레가 나타나는 미국의 금리가 6%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지없이 금리를 인상시켰는데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금리를 인상시킬 수가 없어요. 인플레를 용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정부 재정 주치를 무한대로 풀었죠. 자, 이 부분들을 인플레를 통해 가지고 부채를 생각시키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에 이게 전가가 됩니다. 다음 세대에 갚아야 할 빚이 되는 거죠. 네, 재난지원금 형태의 각국들이 풀어놓은 돈을 뿌려준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에 전가시킬 수 없으니까 인플레를 이용해 가지고 기존의 재난지원금 형태로 줬던 것들을 상각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부채가 상각되는 효과가 있죠. 그거는 지난 방송 시간에 계속 언급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자,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등장한다. 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로 귀결되죠. 실물 자산의 가치에 상승이 됩니다. 네.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금과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미치게 되죠. 네. 그래서 미국 연준이 충분한 경기 부양을 위해 빨간 줄입니다. 지금까지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2% 이상의 물가 상승을 용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FRB입니다. 연준에서. 자, 여기에 모든 국가들이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환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같이 올려야 되고, 미국이 돈을 풀게 되면 같이 돈을 풀어야 되고, 미국이 금리를 하락시키게 되면 같이 하락시켜야 되고, 예, 물가 상승률 용인하면은 다 같이 물가 상승률 용인해야 됩니다. 내 혼자서 돈을 안 푼다 그러면은 환율이 절상이 되겠죠. 심각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전에 과거 20년 동안 미국 연준이 단 한 번도 미국 물가 상승률을 용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이에요. 과거 20년, 30년 동안. 자,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구조조정 시기 이후부터 근 40년 동안을 단 한 번도 물가 상승률을 용인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용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덮친다. 자, 이 인플레이션이 덮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용인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버블 수준이 갔을 때 그때 금리 인상이 되고 네,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량 조절이 나타날 것이다. 이 통화량 조절은 기존에 풀었던 재정 지출이라든가 통화량 증대, 재난지원금 형태로 나갔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가한 수준 이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자, 집값 오르기 전에 사자, 미물량 물량이 17년 만에 최저치. 이거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미물량 물량이 최저치가 됐다는 게 사실은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자, 왜 박수 칠 일이 아니냐면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최바닥을 찍었을 때가 미분양이 사실은 최대치예요. 최대치입니다. 미분양 물량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이 국면에서 바닥을 찍는 겁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4년도가 바닥을 찍었을 때가 미분양 물량이 최대치였어요. 자, 서울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겁니다. 20, 30대. 네. 집을 사지 않고 빚을 내서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느냐 중요시 여기니까 집을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근혜 때 정부 때 뭐가 나왔습니까? 빚내서 집을 제발 사달라 그랬죠. 아무도 안 사니까.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반값 아파트 정책도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시기가 최바닥에 찍었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미분양 물량이 최대치였다. 자, 그런데 거품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최고치를 찍는 거품, 버블이 되는 시기가 보면은 미분양 물량이 항상 최저치예요. 미분양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네, 호황을 넘어서 완전 거품이 이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집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미분양 물량이 최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미분양 물량이 17년 만에 최저치예요. 자, 미분양 물량이 최저치가 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냐 하게 되면은 왜 이 국면에 최고점을 찍게 되냐면은 자, 여기서 분양가를 높일 수가 있죠. 건설사들은. 네, 민간 분양이 극대로 늘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이거 다음 보시면은 여기서 민간 분양 물량을 공급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공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변창흠표 3기는 뭐라고 했죠? 네, K임대라고 또 이름을 지었네요. K임대. 신도시 현실화하는 K임대. 우리가 뭐 K팝이라든가 네, K방역. 근데 여기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K임대를 들고 났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다 임대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서민들이 집을 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정책을 북한식의 사회주의식으로 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K임대예요. 자, 이게 흥행이 되겠습니까? 민간주택의 공급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미분양이 최저치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민간 분양의 공급 확대가 됐던 부분들이 이끌어내면서 가격이 하향 조정이 되고 가격이 안정화됐던 부분들이 이제까지의 주택 사이클이었습니다. 이 주택 사이클은 10년 주기 혹은 뭐 키친 파동이라고 그러죠. 주글러 파동. 이 파동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계속 파동을 따라 올라갑니다.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내리진 않아요. 계속 이런 파동들이 우상향하면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뭐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임대주택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주택 공급을 다 막아놨죠. 핵심지, 원도심, 구도심까지도 공공을 이름을 내걸기 시작했어요.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네.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옵니다. 거기다 제초안이 걸려갖고 조합원 분양 물량 빼고는 민간 분양 물량이 안 나오진 않아요. 네,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자, 도심 주택 공급 방안 설 이전 발표. 이거 핵심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 도심의 주택 공급 방안이 결국에는 K임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나온 이유, 설날 이후입니다. 2월 15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큰 변곡점이 일어납니다. 매수세가 살아납니다. 여기서부터. 가히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답지를 드립니다. 자, 정답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너무 황당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냐. 자, 그런데 정확하죠. 이때까지 다 거의 대부분이 시기가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 수요들입니다. 지금 유동성이 3,100주에 이르게 되고, 자, 유동성이 공급되고 통화량이 증대가 되고 인플레가 지금 과시되는 상황에서 자, 이 부분들을 유심히 볼 겁니다. 주택 공급 방안이 어떻게 나오느냐. 실망에 대한 매수세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2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곡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전으로 돌아오시면은 6월 1일이죠. 양도세 충과 이후. 자, 다주택자로 남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6월 1일 이전에 아마 팔 거예요. 근데 팔지도 못할 거예요. 네. 한시적 양도세에 대한 네, 감면 조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야 된다. 그래서 양도세를 중과를 맞으면서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2주택자 내에서 전세를 주는 사람들은 아마 힘들 겁니다.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다 커버드 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그 사람들은 계속 끌고 갈 사람들이고, 그리고 5대 광역시 중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뭐 강남 상구도 마찬가지지만 돈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세금 내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면 되니까. 네, 그렇죠. 자,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잘 보셔야 되고 2월 15일 맞박이 주시고 6월 1일 맞박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변곡점들은 매수세를 잠재울 것인가 아니면은 움츠려 했던 매수세를 S급집 위주로 어차피 수요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더 확대시킬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통화량 증대는 계속되죠. 올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지금 9조 3천억인가 돈 푼다고 했죠. 재난지원금 회수가 안 되는 돈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자, 이 부분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인플레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택가격지수는 통화량을 지금 미달되고 있어요. 자, 주택가격지수는 항상 통화량보다 M2라는 광의의 통화, 협의의 통화가 아닌 M2가 아닌 M2보다도 M1이 아닌 M2보다도 항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통화량 확대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서서히 스테이블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서서히 스테이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 상승 압력이 하반기에 순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염두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간략하게 언급해 드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년 아파트 시장. 자, 이 변곡점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리고 상승 압박은 어떻게 되냐? 계속 말씀드렸죠. 하반기로 갈수록 압박이 커진다 그랬죠. 네. 이 압박이 누를 수 있는 압박이 커진다. 이제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후로 갈수록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